자, 한번 볼게요. 일단 저기 1번부터 6번에 질문 있어. 한 바닥씩 가봅시다. 한 바닥. 4번 많이 어렵지. 1번부터 6번에서 4번 해주면 되죠. 4번, 5번. 자, 일단 4번부터 봐봐. 4번은 우리가 요 개념이에요. 전선이 나침반, 전선이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밑에 전선이 깔려있는 1, 2, 3번 있지. 1, 2, 3번은 여기에 나침반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위로 올라갈 때는 나침반 방향이 N극이 여기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도니까. 그럼 5번, 6번 같은 경우는 나침반, 전선 뒤에 나침반이 있잖아. 그러면은 요 뒤에 자리, 요 뒤에 자리. 여기서는 여기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전류가 밑으로 흐르는 경우는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가 반대가 되겠죠. 요 뒤에는 이쪽이 되겠지.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욕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잠시만 볼게요. 얘를 나침반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거. 나침반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쥐어요. 그리고, 원래는 검지를 펴는 거야. 이제 나는 아이들 장난친다고 가운데 걸 펴기도 하는데, 오늘은 여학생들 거 하니까 검지를 펼게요. 그러면은 전선이 뒤에 깔려 있으면 요렇게 된 상태지. 전선이 앞에 깔려 있으면 요렇게 된 상태예요. 그지? 이때 엄지를 펴는 쪽이 자기장 방향이야. 손가락이 전선, 요 선생님 잡고 있는 이 마이크 케이스가 나침반이라. 이거를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나침반이 앞에 있죠? 그럼 요 자리는 요거야. 요 뒤에 자리는 요거지. 그럼 요거는 앞에 자리는 요거, 뒤에 자리는 요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도는 게 기본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기에서 화살표는 그러면은 4번의 답이 몇 번이 되죠, 저절로? 2번이 되지. 자, 5번. 솔레노이드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처음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 화살표 있잖아. 이게 요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요 앞면에서 올라가느냐 혹은 전류가 뒤에서 나오거나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전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건전지 위치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들어갔다 오른쪽에서 들어갔다가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냐 이렇게냐만 보는 거야. 그때 엄지가 무슨 극? N극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가는 이렇게지. 그러면 가는 그림이 맞죠? 나는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틀렸지. 다는 이렇게 감겼죠? 그럼 다는 맞지. 라는 이렇게 감겼잖아.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가다. 4번이 되는 거죠. 됐지? 자, 두 번째 바다. 7, 8, 9, 10, 11에서 14까지. 12번. 답지 오류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저 그림을 요 표에다가 옮겨서 그려보세요. 뭐부터? 전류와 자기장부터. 지금 12번 도선의 전류는 요 앞쪽 방향이지. 그지? 자기장은 N극 어디 있어? 밑에가 N극이잖아.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갔네요. 자, 여기가 자기장이잖아. 그럼 오른손으로 따지면 이거네, 지금. 맞지? 그럼 힘 1로네. 그러면 이쪽이 F. 자, 왼손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방향이. 전류, 자기장. 맞지?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세 번째 방향. 어디서 어디로?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오른손 감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감기는 거지. 엄지가 힘 방향.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12번에 C죠. 힘을 크게 하려면 전류를 세게 한다가 맞죠? 응? 1번, 2번은 뭐예요? 방향만 바꾸는 거고. 3번, 5번은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15부터 20까지 질문. 18번. 자, 지구 자기장은 무시하랬잖아. 그럼 봐봐. A 도선과 B 도선이 있죠. 근데 나침반의 N극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 여기를 향하고 있잖아. 그러려면 요쪽 자기장은 이렇게 돌아야 되고 요쪽 자기장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려면 이렇게와 이렇게네. 아니면 쉬운 방법도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방법은 내가 방금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려고 하다가 떠오른 건데, 요 방향의 자기장을 얻는 원형 도선을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전류가 흘러야 돼? 이렇게 흐르면 되죠. 이렇게 원형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네. 그러면 여기는 올라가는 전류고 여기 내려오는 전류다. 알겠어요? 다른 거 응용해도 됩니다. 논리만 맞아. 자, 또 15번. 자, 이거는 자석의 자기장인데 봐보세요. 일단 요 극이 무슨 극인지로 하나, X 하나만 보자고.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그치? 화살표가 들어오는 극은 S극이야. 근데 여기 모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돼서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네, 그럼 여기도 S극이네. 됐지? 자, 그 다음에 21부터 26까지. 앞쪽으로 어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23번. 지금 원형도선이잖아. 자, 전류가 어떻게 돌고 있다? 이렇게 돌지.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남쪽이네요. 옆에 이거 있잖아. N, S, 웨스트, 이스트. 맞지? 남쪽이네. 여긴 됐죠? 자, 그 다음 바닥 27부터 여기 이제 우수수 틀리지. 27번부터 28, 자, 27, 28. 자, 27번부터 십자선 딱 그려드릴게요. 자, 27번. 지금 전류가 X잖아.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장은 위에가 N이지. 그러면 자기장은 밑으로 가고 있어요. I에서 B로 오른손을 감으면 여기가 힘이네. 그래서 2번.
자, 28번.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부터 따라오면 전류가 앞쪽으로 나오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자석을 보면 어디가 N극이야? 위에가 N극이잖아. 맞지? 자기장은 밑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네? 이렇게 감긴 거잖아. 그러면 힘은? 왜? 여기서 전류 방향만 삥 돌린 거잖아. 맞지? 전류가 반대가 되면 힘도 반대가 돼야 되죠. 알겠어요? 응? 자, 그럼 28번 됐고. 도선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고 전류에 따라서 힘은 달라지고 전류 방향에 따라 힘의 방향 달라지고 자기장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N극으로 가면 전기 끊어지겠다. 그지? 무조건 다 수직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자, 29번도. 29번 보면은 자, 자기장 이쪽. 맞지? 전류는 안쪽. 자, 그럼 힘 방향은 위, 아래, 어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어느 쪽? 자, 전류, 자기장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느 쪽? 아래쪽. 20번. 힘을 가장 크게 받을 때는 수직이죠. 5번. 자, 31번. 31번 그림 가만 볼게요. 지우개 좀 가져오겠네. 잠시만. 자, 31번부터 봅니다. 31번에 AB 쪽만 한번 봐봐. 31번 그림 가의 AB.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지. 맞죠? 건전지 긴 게 플러스 극. 자, 자기장은 오른쪽입니다. 그럼 힘은 어디? 위죠. 그래서 힘이 위로. 그러면은 여기 A, B가 힘을 위로 받으면 CD는 밑으로 받겠지. 저절로. 맞지?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가에서 코일에 AB는 위로 받고 CD는 아래쪽으로 받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죠. 3번이 맞네. 나에서는 똑같죠? 어차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32번. 32번 틀린 사람 손? 많이 틀렸을 텐데. 32번을 다른 거 다 틀렸는데 32번 맞춘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서 풀었을 리가 없는 게 하나 있거든. 전자랑 전류랑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딴 거 다 맞추고 이거 틀린 사람은 이것만 놓친 거고 딴 거 다 틀렸는데 이거 맞춘 사람은 그냥 틀린 거예요. 알겠지? 생각 안 하고 풀었는데 다른 거 다 틀리고 요거만 맞았다는 거는 100% 뭐냐? 오른손 왼손 반대로 외운 거야. 찔리면 손 찍어가지고 찍어서 다 틀리거나 다른 거 다 틀리고 요것만 맞춘 사람들은 한 80%는 전자전류가 반대라서 그냥 같이 틀린 문제라고 봐야 돼요. 다른 거 잘 맞추고 요거 틀렸잖아? 내가 말했잖아. 전자전류가 반대인 거 말해주니까 바로 하잖아. 알겠지? 푸는 거, 근데 봐봐. 지금 그림, 선생님이 다른 그림 그리고 있어요. 똑같이 이것만 그리고 있어요. 얘만 그리고 있지. 자, 33번은 4번이죠.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이니까. 자, 34번. 34번부터 사실상 이제 거의 응용 문제인데 두 전류가 올라가잖아, 지금.
맞지? 요거 잘 봐. 그러면은 이 도선은 이 지점의 자기장을 안쪽으로 만들겠지. 이렇게 도니까. 이 도선은 이 두 번째 A 도선의 자기장을 앞쪽으로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힘이 이쪽으로 생기겠네? 얘는 힘이 이쪽으로 생기겠네? 두 도선은 끌어당긴다, 밀어붙인다? 끌어당기겠죠. 요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2번. 자, 35번에 저게 이제 사실은 옛날에 요 문제랑 똑같은 게 어디도 나왔냐면 부산시 과학영재 기출인가 부산대 영재원 그 영재성평가 기출인가 한번 나왔어. 상자 안에 자석 모양 상상해보기. 응? 몇 번이냐면요, 저게 3번이에요. 자, 1번부터 어떻게 그려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그려줄게요. 1번 자기장은 자, NSNS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렇게 잡혀요. 자기장. 뭐처럼 만들어진다? 커다란 막대자석 한 개처럼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나침반이 이쪽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나침반이 이쪽이 나와야 돼. 틀렸지?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2번은 지금 봐봐. 요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S극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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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나침반이 어느 쪽? 요쪽. 여기는 나침반이 들어오는 방향이야. 근데 그림하고 딱 정반대지. 그 말은 뭐다? 2번 그림의 반대 극인 3번 그림이 정답이라는 소리. 알겠어요? 36번.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색이 공식 알고 있느냐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증가시키려면 촘촘히 감아야 되고 큰 전류가 흐르면 되죠. 맞지? 그럼 저 중에 제일 촘촘한 게 라고 전류가 제일 큰 것도 라잖아. 그러면은 라다 나가 순으로 되겠죠. 그지? 37번. 봐봐. 도선의 전류는 위로 흐르고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오는 것은 결국 무슨 소리다? 요 반대편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 도선에 의한 이 전자 위치의 자기장 방향은 앞쪽이죠. 그지? 그래서 힘은 위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난이도를 엄청 올려버리는 문제인 거야. 그럼 38번도 똑같겠죠. 38번. 밑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실제 전류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힘 방향은
힘은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야 되지. 그래서 38에는 1번. 39도 똑같죠? 전자가 이쪽으로 오니까 실제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는 거고. 뒤에 자기장 영역이 X라는 말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그려진 거잖아. 그러면 힘 방향은 전류에서 자기장으로 감기니까. 그렇지, 밑으로죠. 이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근데 이게 전자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힘을 밑으로 받으면 전자는 운동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힘을 다시 어디로 받을까? 여기로 받는다고. 요렇게. 다시 힘을 여기로 받겠죠. 이렇게. 다시 힘을 일로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전자는 여기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오케이? 자, 오늘 과제가 원래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과제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한번 풀어줬고요. 틀린 것들 집에 가서 꼭 한번 더 풀어보세요. 자, 그럼 간단히 쪽지 시험 치고 오늘 거 들어갈게. 자, 1번. 자, 솔레노이드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감기죠. 그러면 가 쪽이 무슨 극이야? S극이지. 자, 솔레노이드의 전선이 자,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S극이 되니까 여기 나침반 방향은 요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1번. 자, 전자석의 세기는 이때 전자석의 세기 F는 K2-L분의 NI란 말이죠. 감는 횟수를 늘린다. 간격을 넓게 잡는다. 철심을 두껍게 한다. 이거 내가 문제 잘못 낸 거네. 세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1번, 2번입니다. 이 둘 다예요.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강하게가 아니라. 맞지? 강하게 한다 그러면 뭐만 해야 된다? 1번만 해야 되죠. 왜 2번은 어떻게 된다? 약해집니다. 자, 3번. 자기장 안에 놓여있는 전류가 받는 힘이 아닌 것은 2번이죠. 다리미는 저항을 지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4번. 자, 2번에 1번이나 2번 혹은 둘 다 쓴 사람 다 맞다고 하세요. 자, 4번에 자기장은 아래쪽, 전류는 앞쪽. 그러면 힘은 오른쪽. 즉 4번에 1번이 오른쪽, 2번은 왼쪽, 3번은 전동기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말하면 돼요.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의외로 핸드폰. 스피커도 읽어도 됩니다. 전동기가 아니잖아, 스피커는. 드릴 가능. 전기 드릴 됨. 스피커는 안 돼. 스피커는 도는 건 없잖아요. 스피커는 전자기력을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돼. 자기장 속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걸 물어보면 스피커는 돼요. 전자석이 이용하는 거거든.
전동기는 아니에요. 5번. 5번도 그림 그려야죠. 자기장 어느 쪽? 오른쪽. 전류 어느 쪽? 앞쪽. 힘 어디로? 위로. 자, 도선이 받는 힘을 더 크게 하는 방법. 자석을 더 센 걸로 바꾼다? 혹은 자석의 간격을 좁힌다도 가능. 전류를 더 세게 한다. 혹은 전압을 높인다. 가능. 이미 수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이상 바꾸기는 어렵고요. 수직이잖아.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까지 다 녹화 떴으니까요. 시험지 사진 찍어서 가져가서 복습하시고요. 시험지를 좀 이따 요 앞에 내시면 돼요. 힘이죠. 힘. 이분필 아니지? 내 걸로 써야지. 영어로 포스입니다. F를 기호로 쓰고요. 그 단위로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힘이라는 게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맞지? 그래서 힘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힘의 효과라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체에 만약에 힘이 작용하면 첫 번째로 물체의 형태, 모양이 변해요. 종이를 꾸개거나 꾸갠 걸 펴거나 접거나 찢거나 깨뜨리거나. 맞지? 가만히 있는 종이가 찢어지거나 막 부서지거나 구겨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 자체가 뭐가 가해졌다? 힘이 가해졌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의 빠르기, 즉 속력과 운동하는 방향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 속력과 방향을 합친 개념이 있어요. 고등과정에 가면 이것을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러면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하잖아. 근데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얘를 가속도라고 해서 A라고 쓰고요. 이 가속도라는 녀석은 우리가 물체에 가해진 힘을 물체의 질량별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물리 가장 기본 공식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공식인지 모르겠죠. 얘네들을 영어로 쓰잖아. 요 세 가지를. 요거까지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요. 요거를 영어로 쓰면 A는
T분의 델타 V가 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V. 어차피 요거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요 위에 요거는 A는 N분의 F. 요 식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다? 물리의 가장 기본식이죠. F는 MA라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됩니다.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런데 변하는 정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그 경주용 자동차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경주용 차 달리는 거 보면 순간적으로 풀스피드까지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쫙 밟았다가 다시 확 올라갔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가벼워야 되고 힘은 달리는 엔진의 힘은 엄청 강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차가 안 날리게 날개 같은 거 달아서 차를 바닥에 쫙 붙여줘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그 F1 자동차 경기할 때 타이어 가라주로 들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 전부 다 박사야. 공학 박사 출신들. 그 타이어 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전부 다 최소 석사에서 박사급 인력들이 타이어 가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짧고 간편하고 쉽게 정확하게 꽂고 안전하게 꽉 조을 수 있을까까지 연구해서 만들어서 달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8명이 요 시 딱 하면 들어서 드륵 하고 빠지는 거야. 손만 맞춰서.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그 공부하고 거기서 타이어 갈고 있고. 자, 계속 좀 할게요. 헛소리 그만하고. 자, 요게 물체의 힘이 가해질 때의 형태야.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는 1과 2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 얘는 뭐가 있을까? 물체의 운동이 바뀐다. 여러분들 운동장에 공을 뻥 차면 공이 디굴디굴 흘러가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다 멈추죠. 옛날 과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내가 물체한테 힘을 줬으니까 물체가 굴러간 거고 힘이 빠져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게 과학 기술, 여러 가지 지식 체계나 과학들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 내가 물체한테 힘을 줬으니까 멈춰있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굴러가는 공이 바닥에서 멈춘 거는 바닥으로부터 어떠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멈춘 거다. 우리는 그 힘을 마찰이라 부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과학 기술 지식이 쌓여간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이 가해지는지 안 가해지는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하지만 눈에 보이면 좀 더 이해가 편하잖아.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서 기호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힘에서 제일 중요한 3요소는 힘의 세기, 얼마나 강한 힘이냐 혹은 약한 힘이냐, 힘의 방향, 어느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힘의 작용점, 어디에 작용한 힘이냐. 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힘이 되는 거고 그 힘이 똑같이 작용했다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하게 비로소 과학이라는 거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왜? 과학의 가장 기본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 반복 재현이 불가능하면 과학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길을 잃었어. 막 내려오다 보니까 갈림길이 있어. 어느 길이 맞는지가 확인하고 싶어서. 저쪽! 큰일 날 일이다, 이거, 그지? 왜 큰일 나는데? 이거 과학적이 아니야. 아니죠. 왜 과학적이 아닌데? 그냥. 자, 봐봐. 첫 번째. 내가 거기에 다시 침 뱉어서 똑같이 친다고 일로 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첫 번째. 똑같이 반복해도 매번 다르게 튀겠지. 두 번째. 그 침이 튄 방향과 옳은 길이라는 거에 인과관계, 즉 원인 결과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똑같이 했을 때 어쩔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맞았다고 이번에도 맞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럼 과학적인 게 아닌 거야. 대신에 비슷한 조건에서 똑같은 형태의 결과가 일정한 법칙성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면 그건 과학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약간 살이 토실토실한 사람하고 뾰족하게 그 약간 뾰족하고 눈도 이래 생긴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착해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경험상 한번 생각해봐. 학교에서 맨 처음에 딱 학교에 와서 이번에 새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을 만났잖아. 다이어트 전에 선생님 인상. 약간 둥글둥글하고 배도 좀 나오고 맨날 웃는 얼굴로 다니시고 너희들은 느끼지? 아, 우리 쌤 착한가 보다. 근데 이런 선생님이 와 있어. 어떻게 돼, 막. 와, 선생님이랑 드럽네 하면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던 그 예상은 10중8구 맞죠? 그지? 이때까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생활을 잘 생각해보면 맞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왜냐면 사람 인상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응? 그거 말고 살찌는 사람하고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성격의 문제도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제일 날씬했을 때가 성질이 진짜 더러웠을 때거든. 나 학생 때. 몸무게 60kg밖에 안 나갔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가 그 제일 몸무게 작았을 때의 2배를 찍을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시작한 거라서. 많이 빠졌지. 이거 빠지고 있을 때 봐서 모를 거고 얘네들은 알걸? 내가 한 달 전에 몸집이 어땠는지. 그지? 자, 힘의 세기, 방향, 작용점을 3요소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찾아낸 답이 화살표였어요. 여기서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세기로 잡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럼 직관적으로 딱 보기 좋지. 화살표가 짧으면 약한 힘, 길면 센 힘. 길이가 2배면 힘의 크기가 몇 배? 2배. 굵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 힘의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대부분 교재에서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무 수학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화살표가 시작한 점을 좌표 평면의 중심에 놓고 보통 기준축을 X축으로 많이 잡거든. X축에서 그 화살표의 방향이 이루는 반시계 방향의 각도를 이게 각도를 표현하는 기호란 말이죠, 수학에. 그 각도를 힘의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그럼 힘의 작용점. 과학에서 특히 기초과학 단계에서 중등이나 고등에서도 통과 레벨 혹은 물리학 원 정도까지 기초가 되는 과목에서는 물체를 이런 커다란 덩어리로 안 봐요. 덩어리는 그냥 덩어리고 그 덩어리의 질량이 모두 어디에 모여 있다? 그 무게 중심 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무게 중심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체의 이동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이 그거예요. 물체의 크기는 무시해라. 그건 점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점이니까 굴러가는지 미끄러지는지 구별할 필요도 없잖아요. 점이잖아요. 점은 부피가 없으니까 안 구르는 것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크기가 있어야 구르잖아. 근데 점은 크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힘의 작용점은 말 그대로 물체의 무게 중심 점이 됩니다. 이렇게 힘을 표시해서 힘이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그리고 힘이 작용하게 되면 요 공식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요 내용 정리하고 이제 자주 나오는 중요한 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거 일단 요 칠판 빨리 필기. 자, 비접촉력이란 말 그대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용이 되는 힘이라는 뜻이야. 떨어져서도 작용되는 힘. 그 종류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있어요. 전기력과 자기력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력이란 질량이 만드는 힘이고요. 전기력은 변화 때문에 생기는 힘이었다. 그지? 자기력은 자기장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이에요. 자기장끼리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힘이 자기력이에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하려면 사실 만유인력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혹은 얘를 요즘에는 통상적인 중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되는 공식 자체는 몰라도 돼요. 만유인력 혹은 통상중력은 떨어져 있는 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개념이야. 잘 봐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팔이 있는 힘껏 당겨봐. 양손으로. 나는 안 당기고 그냥 버티고만 있을 거야. 자, 세게 당겨. 나도 끌려가지만 지금 같이 끌려오죠. 나 버티고만 있었는데 서로 끌려오잖아. 한쪽에서만 힘을 가해도.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처럼 서로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을 가한다면 일방적으로 그럼 B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힘도 동시에 생긴다? B가 A를 당기는 힘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가 돼요. 그럼 봐봐. 선생님과 분필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생각하면 선생님이 분필을 당기는 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해요. 분필이 선생님을 당기는 힘은 분필 질량에 비례해.
근데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 비례해야 된다? 부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물체 무게 중심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왜? 질량이 무게 중심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뉴턴이 이 힘의 크기를 여러 개의 실험으로 구해낸 값이 만율력 상수라는 대문자 G 값이야.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모양이었구나만 알면 돼. 왜? 현재 중등 과정에서 만율력은 안 가르쳐요. 그런데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이라면 이 공식이 조금 모양을 바뀌는 거야.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 M1이 지구 전체 질량 대문자 M으로 바뀌겠지. 지구의 질량으로. 그러면 당연히 M2는 그냥 물체 질량 M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 플러스 물체가 놓여 있는 곳까지의 높이란 말이지. 왜? 지구 무게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치, 지구 정중심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의 물체 높이를 더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높이라는 게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너무 작단 말이지. 자, 우리 사람이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범위를 생각해 볼까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의 높이는? 네, 에베레스트 산 높이 정확합니다. 저게 이제 1930년대에 잰 거라 가지고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럼 대충 한 9km쯤 되네? 맞지?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의 11,063m입니다. 아니, 11,063. 그러니까 11,000m야, 대충. 그럼 11km네? 여러분들이 가봤을 만한 제일 높은 곳은 어디게? 비행기. 떴다, 비. 보통 국내선 타면은 한 7,000, 8,000m까지만 올라가고요. 우리나라는 거리가 짧아갖고 더 높게 안 뜹니다. 국제선 타면 한 12,000m, 13,000m를 날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구름이 올라올 수 있는 한계 높이가 10km예요. 10에서 11km까지만 구름이 올라와. 거기를 대륙권이라는데. 그러면 그 위를 날면 위에는 구름이 있다 없다? 구름도 없고 공기 저항도 준단 말이야. 그럼 여객기 기장들은 뭐 하면 되느냐? 이륙시켜서 올라가면 자동 조정 켜놓고 돌아가면서 자요. 이륙할 때만 신경 쓰고 착륙할 때만 신경 쓰면 돼. 여기서 날아갈 땐 그냥 날아가. 연료도 절약되고 그게 좋다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까지 왜 안 올라가냐? 올라갈 높이가 안 돼요. 너무 짧아서. 제주 김포 해봐야 1시간 거리란 말이야.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싸게 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구 반지름은 얼마냐? 그럼 한 13km까지 잡아도 얘가 6,400이거든요. 그럼 얘 놓고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중력은 요렇게 바뀌겠지. 맞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값을 은근히 잘 아는 친구가 많다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면
9.8이 나옵니다. 이게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값인데 저 9.8의 의미는 뭐냐? 좀 작은 분 필요 없나? 요거 떨어뜨려야지. 요렇게 분필 같은 걸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점점점 빨라지잖아. 그 가속도 값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 질량분의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이라고. 그러면 m분의 9.8m이니까 m 약분돼서 9.8 미터 퍼 세컨드죠. 그리고 이 숫자의 이 개념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거죠. 1kg짜리의 질량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1kg 힘의 무게를 가지게 되고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둘은. 얘를 뉴턴 단위로 계산하면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죠. 이게 무게예요. 물체의 무게. 힘의 단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를 비교를 좀 하자면 질량이란 그래서 물질의 양이라서 질량이에요. 무게는 지구가 그 물체의 그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써야 되고요. 무게는 킬로그램 포스 혹은 뉴턴 단위를 쓰게 돼요. 얘는 양이니까 방향이 있다 없다? 얘는 방향이 없죠. 얘는 힘이니까 방향이 존재하겠지. 아까 우리 힘의 3요소에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 들어갔잖아. 어디를 향한다? 네, 지구 중심을 향하고. 그래서 원래 질량을 재는 저울은 반드시 분동이라고 하는 그 과학실에 있는 무게추 있잖아요. 그 분동을 쓰는 저울을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작년 교과서부터 전자저울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 원래 전자저울 여기입니다. 원래는 분동을 쓰는 저울인 양팔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써야 되는데 특이하게 나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기에 전자저울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질량을 잴 수 있는 전자저울이 있긴 해요. 내부에 자동으로 분동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분동의 역할을 하는 추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질량을 재는 저울이 있어 실제로. 비싸요. 그냥 학교 과학실에 있을 물건이 아니야. 나도 이거 선생님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학원 연구실에서 같이 일할 때 이제 우리 연구실에 한 대가 있었어요. 가격을 봤더니 몇 천만 원이야. 요 책상 위에 올라가는 조그마한 한 요만한 저울인데. 그거는 재는 거 맞아요. 질량 재는 거.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어떤 물체 딱 올려놓으면 거기에 계기판에 숫자 띠디딩 몇 점 몇 그램 뜨는 거는 원래는 무게 재는 저울입니다. 얘는 뭐를 쓰냐면 탄성력을 써요. 즉 용수철 장치 같은 게 들어있는 저울이 무게를 재는 저울이에요. 우리 그 탁상 저울 있죠? 그 시장감에 있는 거. 요래 생긴 거죠. 요래 생긴 거.
여기에 바늘이 삐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용수철 저울이에요. 안에 용수철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재는 저울이거든. 그래서 탁상 저울이나 용수철 저울 이런 것들이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희한하게 요새 전자저울이 여기에 있더라. 굳이 따지면은 그 무게 재는 저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르치려면 머리 아프고 쓰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 안 돼서 오차 생기는 것보다 그냥 전자저울이 질량과 가지는 오차가 더 작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가 보다 싶어요, 선생님. 나름 좀 더 다양하게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이유가 알게 되면 다음에 가르쳐줄게. 이렇게 해서 질량과 무게 차이가 있고 저 공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만유인력 공식? 여러분들이 배운 공식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을 건데. 모르겠어?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전기력. 똑같이 생겼잖아. 왜냐하면 전기력은 뭐였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떨어져서 작용돼 안 돼? 작용되잖아. 만유인력은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을 만드는 원리가 어떻다?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 원래 여기서 이 힘 나오고 여기서 이 힘 나와서 1kg이 9.8N이다를 외우게 시키는 건데 중등은 이 중간 과정을 좀 안 가르치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왜?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근데 우린 좀 배우면서 가자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 이 공식대로 자기력도 이 공식대로예요. 왜? 자기장 말고 실제 자석의 세기를 자화량이라는 단위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대로 해석하면 똑같이 생기게 돼요. 모양. 알겠지?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이제 접촉하는 힘 가르쳐 드릴게요. 접촉력은 반드시 맞닿은 상태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힘들이에요. 딱 붙은 상태에서. 그 접촉면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책에는 뭐가 있냐면 마찰력과 탄성력과 부력이 있어요. 그거는 한 바닥 뒤에. 너 그 페이지 맞아. 그 뒤에 그 줄다리기 하는 그림 있는 그 페이지예요. 맞닿아서 작용하는데 얘네들의 재미있는 특징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변화에 대한 변화나 외부에서 작용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힘에 마이너스가 붙는 특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뜻은 음수의 힘이 작용한다가 아니라 과학에서는 그냥 반대쪽이다 라고 인식하면 돼. 오케이? 자, 외부의 어떤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마찰력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 힘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수직항력. 영어로는 노말 포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특이하게 별도의 기호 n을 써주는 힘이에요. 수직항력이란 접촉면에 수직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이 수직항력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놓여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생각할 수 있죠. 이 사과는 뭐를 받을 거다? 네, 중력을 받겠죠. 이 중력 때문에 이 사과는 동시에 뭐를 하게 되냐면 사과가 테이블을 밑으로 누르는 수직 강력이 가해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테이블은 동시에 뭐를 하게 되죠? 사과가 테이블을 누르면 반작용으로 테이블은 사과를 떠받쳐주는 힘이 생겨. 이 수직 강력 크기만큼 테이블은 사과를 떠받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서 있잖아. 그럼 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바닥도 나를 뭐 하게 된다? 밀어서 떠받치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그때 이 사과라는 물체가 받는 힘은 결국 중력과 수직항력이고 이 두 힘을 합했더니 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과의 운동이 바뀔 필요가 없지. 이거를 우리는 알짜힘이라 부릅니다. 알짜힘, 간단하게 말해서 동시에 작용한 여러 힘의 합계입니다. 이 알짜힘이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사과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알짜힘이 0이 되는 이거를 힘의 평형이라고 하고 접촉력은 대부분 뭐를 만든다? 결국 힘의 평형을 이루는 힘이 돼요. 힘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힘들이 접촉력들이에요. 오케이? 자, 수직항력은 이렇게 바닥을 누르는 힘인데 그럼 마찰력은 뭐냐? 접촉면에 얘는 어떻게 가해지느냐? 나란하게 생기고요. 어떤 힘이 된다? 미끄러지지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왜 이런 힘이 생기냐? 바닥에 물체를 놔두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잖아. 엄청나게 확대해 보면 이게 맨들맨들할까요, 진짜? 우둘투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요 바닥도 우둘투둘하겠지. 그지? 이 상태에서 수직항력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꽉 힘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끼이겠죠. 끼어서 걸려있기 때문에 처음에 민다고 밀어진다, 안 밀어진다? 안 밀어져. 그런데 어느 이상의 힘을 가하면 이게 끼어있던 게 빠져서 탕탕탕탕 튕기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까보다 훨씬 적은 힘만 줘도 어떻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딱 세우면 어떻게 돼? 잠깐 쉬자고. 다시 끼겠지. 그러면 약한 힘으로 밀어줘. 세게 밀어야 돼. 그치? 세게 밀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약해져. 이게 세 군데를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는 정지. 요 끝점은 이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건 고등과정이라서 원래 배워야 돼. 요 끝점은 최대 정지. 여기 줄어든 여기는 운동 혹은 미끄럼 마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정지 마찰력은 그 마찰력 크기가
외부에서 미는 힘과 마찰력 관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밀어도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리는 거야. 합치면 얼마가 되니까? 0. 왜? 아까 반대 방향이라 그랬어.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끼어있던 게 빠져나오는 시점이야. 그리고 빠져나오면 마찰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마찰력은 공식만 딱 하나만 외우죠.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서 N이 뭐냐? 수직항력이죠. 근데 이게 수평일 때는 사실 뭐다? 무게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 얘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칠기예요. 사실 이 거칠기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위에 바닥과 아래 바닥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값이에요. 이건 이제 남자들은 그리 잘 알지. 운동 종목마다 경기장이 다르잖아. 경기장 바닥이. 그죠? 그래서 운동 종목마다 사실 신발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요거 잘 배워두면 줄다리기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줄다리기를 이기는 핵심적인 방법은 세게 당기는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 작용, 반작용은 내가 안 당겨도 돼. 맞지? 그럼 뭘 키워야 되느냐? 최대 정지 마찰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게 넘어가면 미끄러진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 팀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최대한 크게 하려면 무거운 애들 수는 뽑는 겁니다. 무게가 짱. 선생님, 우리 준결승전에 4반하고 붙어야 되는데 4반에는 돼지가 5명이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칠기를 늘리는 거죠. 정확하게는 경기장에 적합한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다. 어떤 신발이 가장 안 미끄러지는 신발일까요? 사실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신는 쇠스파이크죠. 바닥에 쇠 톱니 라인. 아니면 저기 겨울철에 눈 쌓인 산에 등산할 때 등산화 밑에 끼우는 아이젠. 아이젠은 너무 반칙이니까 야구화나 축구화. 맞지? 확실히 흙에 이렇게 좀 박히면서 덜 미끄러지잖아. 실내체육관이나 인조잔디면 인조잔디용 신발. 우리 풋사라라 부르는 거 있죠. 잠뽕화. 오돌토돌하게 바닥에 많이 달려있는 거. 실내체육관이면 그냥 운동화. 생각해봐. 줄다리기 한다고 축구화를 신고 학교에 갔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비 온다고 체육관에서 줄다리기 한대. 축구화 신고 체육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지. 흙바닥에서는 축구화가 안 미끄러지지만 체육관 나무바닥에서는 축구화가 질질질 끌려가겠지. 간단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선생님이랑 1대1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 선생님 신에다가 롤러스케이트를 신기면 돼요. 거칠기가 제로죠, 그거는. 아예 썰매놀이 할 수 있지. 야, 땡겨! 맞아, 안 맞아? 아니면 여러분들 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같은 거 해봤잖아. 바나나 껍데기. 맞잖아. 그 옛날 오징어 게임에 그 할배가 가르쳐준 그 자세. 이거 뭐냐면 결국 상대방이 땡기는 힘을 내 몸을 이용해서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바꾸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탄성력만 간단하게 짧게만 딱 하고 마칠게요. 원래 탄성력은 장력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 위에다가 할게.
한성력. 한성력은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힘을 받으면 변형이 되죠. 맞지? 그 변형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 아니면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해.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지. 핵심은 이거야. 돌아오려고 하는 복원력이고요.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고, 우리 활 쏘는 자세 생각해봐. 여기서 쫙 당겼잖아. 여기서 멈춰있죠. 이건 무슨 소리야? 내가 활을 뒤로 당기고 있는 힘이랑 활이 앞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어떻게? 같은 크기를 하고 있으니까 멈춰있지. 그래서 탄성력은 뭐랑 같다? 외부의 힘과 크기가 같겠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만큼 힘이 커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쪽에서 딱 마무리 그림 하나만 그리고 갈게요. 원래 용수철이 예를 들어서 9cm짜리야. 5N짜리 물체를 달았더니 얘가 12cm가 됐어. 응? 그러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용수철 길이가 18cm가 됐다면 얘 몇 뉴턴짜리게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12cm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몇 cm 늘어난 거야? 9cm. 아니, 9cm에서 12cm까지 늘어났잖아. 3cm가 5N인 거야. 그럼 얘는 몇 cm가 늘어난 거야? 9cm. 그치. 9cm가 늘어났죠. 몇 배다? 3배. 3배 늘어났지. 그 말은 밑에서 당겨주는 물체도 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5N이 되는데 이게 탄성력이에요. 오케이? 부력은 다음 주에 새로 정리해서 할게요. 왜냐하면 부력은 좀 더 복잡한 구조란 말이에요. 결론만 말하면 간단해요. 흘러넘친 물만큼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흘러넘칠 거 아니야. 그 넘친 물 무게만큼 가벼워지는 게 부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식 자체는 좀 복잡하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즉 물에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어떻다? 큰 거야. 뜬다 가라앉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얼마나 잠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걔가 왜 부력은 큰데 잠겨 있나요? 무게가 더 무거워서요. 실제로 간단하게 실험 한번 해보고 올래요? 집에 가서 알루미늄 호일을 똑같이 2개의 크기를 잘라. 하나는 꾸개지 말고 물에다가 싹 세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아요. 같은 크기의 알루미늄을 대충 손으로 꾸겨주면 요만한 공이 되겠지. 공을 물에다가 툭 던지면 동동동 떠 있어요. 뜹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뭉쳐서 공 만들어서 물에다 던지면. 자, 오늘의 과제. 물에 가라앉는 알루미늄 공은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 우리 워크북에 오늘의 과제 저기 53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